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북한이 공습 다음 날 첫 반응을 내놨는데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고 패권적 야욕을 달성하는 불량배적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면은 9차 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의 이제 발표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행태에 대한 이제 비난 발언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9차 당대회에서도 보면요, 미국과 우리 한국에 대한 입장이 틀리게 나왔어요. 2022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대강 구도로 그 대응 태세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번 9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다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장에도 나올 수가 있고 협상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이야기한 반면에 우리한테에 대해서는 강대강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맥락 속에서 이란의 전쟁에 대한 비난의 성명을 이야기를 했지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피하고 있고 미국의 그냥 전체적인 패권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분리를 시키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북한과 만약 미국이 대화를 나와서 북한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북미 간의 선대선 강대강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9차 당대회의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뒤에 별 반응이 없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9차 당대회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연이틀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에서 실시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을 했는데, 김 위원장이 여기서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런 행보가 미리 계획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란과 다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긴 걸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과하게 나간 거고요. 9차 당대회 이후 첫 번째 군사 행보로서 이제 최연호함에 가서 매년 2척씩 구축함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최연호함을 방문했을 때 그때 실시한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 그럼 해군에 방문을 했느냐?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 특히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능력의 준비 태세,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서 특히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뒀어요. 그런 맥락 하에서 이제 첫 번째 간 조치가 최연호함에 가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를 보고 흡족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결국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해군에서 발사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장한 해군력 강화, 그리고 그 해군력 강화를 핵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대남 대미 강압을 하고 핵을 이용한 대비태세 강화 라는 그 맥락과도 같이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 이란과 협상 중에 전격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 역시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란 공격이 있기 전에 열린 당대회에서도 앞으로 5년간 핵 개발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굳히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를 굳히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9차 당대회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이제 7차 당대회에서는 이제 전략 핵무기 개발에 방점을 뒀고 8차 당대회에서는 전술핵 개발에 방점을 뒀고요.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전략핵과 전술핵의
수단을 다양화를 시키고 이거를 실전적인 대비태세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숫자 능력뿐만 아니라 이거를 실전 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 부분도 강화를 하는 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상의 이란의 전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북한이 핵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북한의 핵 능력 국가이고 그거에 기반해서 대미, 대남을 대비태세 강화를 핵에 기반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거죠. 네, 미국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악관도 이걸 확인을 했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강경 대응은 다른 국가에도 충분한 메시지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에 대한 간접 경고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보면 사실상의 이제 핵을 갖고 있었던 주요 중동 국가들은 사실상 다 아웃이 된 거죠. 네. 뭐 리비아 사례도 그랬었고 이라크 사례도 그랬었고 지금 이란의 사례를 통해서를 보더라도 바로 핵국가 임박에 가서 우라늄 농축이 60%를 가서 곧 있으면 우라늄 핵무기를 갈 수 있는 국가로 진입을 한다. 그 전에 바로 어떻게 보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핵국가 비확산 정책의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옵션을 통한 미국의 비확산 정책의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동안에 미국이 해왔던 중동 정책의 주요 중심축 중에 하나가 핵 확산을 막고 통제하겠다라는 비확산 정책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핵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가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통제해가면서 해결해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이겠죠. 네, 주한미군 장비 차출 문제도 계속 거론됩니다. 주한미군도 이걸 굳이 막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데 작년에 실시했던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3개 부대가 중동에 배치됐다가 다시 복귀했죠. 이번에는 공습 양상이 달라서 규모가 더 확대될 거다 이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주한미군 장비가 간다면 어떤 장비가 나갈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주한미군의 그런 장비가 나갔던 사례는 이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midnight 해머 작전에도 나갔었고 네. 그 전에 이제 2003년에 이라크전에서도 사실상 장비가 나갔었고 또 더 앞으로 당기면은 90년대 초반에 걸프전에서도 네. 장비가 일부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우리 주한미군의 장비가 일부 나갔을 때 이제 네. 그때 미국이 발표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전략적 유연성의 네.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주한미군의 그런 전체적으로 그 외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역할과 임무를 유연하게 그 대비태세를 네. 운영을 하겠다라는 네. 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인 건데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런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그 크게 보면은 그런 맥락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장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선택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어 능력에 굉장히 방공망의 방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도 이제 팩3가 세포대가 나갔다가 다시 이제 끝나고 돌아온 네. 거죠. 이제 그때 보면 전략적인 순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쟁이 어떻게 얼마만큼 길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그거와 관련돼서 중동 지역에서의 뭐 미군 기지 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네.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의 미군의 네. 자산들을 이동 전개시키는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한미군 장비가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배치되면 한반도가 유사시에 위험에 노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하느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례를 보더라도 그 뭐 자산이 일부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나가는데 그 미군도 충분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적인 안정을 해쳐가면서까지 자산을 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 전에 그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지역에서의 그런 자산을 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부분을 주한미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라는 이 부분도 충분히 미군이 인지를 하고 있고 네. 또 한미 연합 간의 그런 방어 능력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선에서의 일부의 자산이 어떻게 보면 순환 배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의 그런 공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네, 국내 문제로 와서 통일부가 어제 국회에서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평화 선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언이라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의지와 상징적인 건 의미는 상당히 있는데 선언을 하게 되면 누가 참여를 하게 될지 궁금하고 또 정전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참여해야 된다면 북한을 포함해야 되는데 과연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이제 종전 선언과 네.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일단은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가려면은 협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전 협정에서 평화 협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정전 협정에 사인을 했던 북한 그다음에 유엔사를 대표했던 게 이제 미국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인민군에 해당되는 이제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우리 당사자인 한국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 협정까지의 관계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우니 그러면 정치적인 선언 측면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해보자. 그리고 네. 종전 선언이 된다면 평화 협정으로 가는 평화 그 선언, 네. 공간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이 나왔었는데 그거랑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종전 선언을 지금 평화 선언이라는 네. 워딩을 바꾼 거죠. 단어를 바꿔서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의 문재인 정부 때 종전 선언 이야기했을 때 종전 선언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 북한, 미국 3자나 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포함된 4자 선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네. 해서 3자, 4자 선언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도 평화 선언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3자 선언 아니면 4자 선언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북한이 과연 나오겠느냐라는 거죠. 그때도 종전 선언에서도 북한이 초기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별로 크게 종전 선언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거의 종전 선언을 거부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상황이 안 좋은 네. 하에서 그리고 특히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화를 네. 한 상황에서 네. 과연 평화선언에 북한이 나올 것인가는 굉장히 미지수인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공교롭게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나서면서 이번 연합훈련도 굉장히 관심을 끌 걸로 보이는데 중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이 지난해 51회에 비해서 올해는 22회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조건도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미국 이란 간 전쟁이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큰 맥락에서 본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중동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은 이제 중부사령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건 본국에서 이제 차출 플러스 이제 인태사령부를 네.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 본다면 우리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란의 그 전쟁이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2단계 훈련을 그 2단계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상 이제 훈련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좀 나눠서 진행한다, 뭘 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네.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 또 9차 당대회를 통해서 훈련 혁명이라는 거를 강군 건설을 위해서 3가지 혁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사상혁명, 훈련혁명, 장비혁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훈련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합훈련을 그리고 훈련을 횟수를 줄이고 그 규모를 줄인다라는 건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억지의 네. 균형점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전작권의 2단계의 완성과 우리의 또 북한이 계속해서 공세적인 강압 부분을 높이는 거에 대한 우리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